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2013년도 5월 이후에 최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현재 0.97%까지 상승을 해서 사실상 1%에 육박한 상황이죠. 31일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장기금리가 상한선인 1%를 초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안의 금융정책을 발표했습니다. YCC 상한선을 1% 이상 용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죠. 일본은 2016년도부터 YCC 정책을 통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매입해주면서 통화시장을 조절하고 있어요. 일본의 YCC 정책의 간략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의 영상 걸어드릴 테니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통화정책을 공조하는 국가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완화 통화정책을 통해서 엔화의 환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자국의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유리하게 가져갔죠. 이처럼 일본의 엔저 정책은 미국이 용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2018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 지정할 만큼 정부가 환율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치는 기브앤테이크죠. 미국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용인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입해주게 됩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YCC 상한선에 접근하면 YCC가 발동하죠. 국채를 무제한으로 사줍니다. 그럼 그 엔화가 시장에 풀릴 거예요. 시장에 풀린 그 엔화로 미국 국채를 다시 사주게 되죠. 일본은 엔화 가치를 낮게 가져가면서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은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본이 사주면서 서로 통화 정책을 공조하는 사이죠. 이 때문에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의 공조관계를 인지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두 국가의 통화정책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월 28일 BOJ는 YCC 상한선을 1%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그 당시 BOJ는 엔화가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스러웠고 0.5%였던 YCC 상한선을 1%로 급하게 들어올리죠. 그런데 일본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수십 년간 만성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었던 일본이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했죠. 2022년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완화 통화 정책을 유지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저렴한 엔화로 인해 일본의 여행객 수요가 급증하게 되죠. 일본 현지에 살고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물가가 최근 몇 개월 동안 너무 올라서 아르헨티나와 다를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재 엔화가 최저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체감 물가가 더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저렴한 엔화로 인해서 해외 투자자들은 일본 부동산과 증시에 수많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역대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이루지 못했던 물가 2%를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된 셈이죠. 이처럼 일본은 소비가 증가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단 엔화 가치가 너무 낮죠. 엔화 가치 하락이 적정한 수준이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너무 낮으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됩니다.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엔화 가치가 낮으면 비싸게 수입을 해야겠죠.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는 현 시점에서 엔저가 수출을 촉진해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진다? 이 공식은 예전만큼 통하지 않는 공식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지난 2021년도 기준으로 일본 국가 부채 비율은 국내 총 생산의 256%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나라 빚을 인구수로 나눌 경우에 국민 1인당 1,005만 엔 정도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일본 국민당 약 1억 원 정도 부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갖고 있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는 강세로 돌겠죠. 시장 투자자들은 엔화의 강세를 예상했지만 시장의 예상과는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이 7월 27일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니까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엔화는 다시 하락하게 되죠. BOJ 입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YCC 상한선을 올리면서 시장이 대응을 했는데 달러가 강세로 돌면서 일본의 엔화는 약세로 전환이 됐고
장기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죠. BOJ가 장기 국채를 매입해주니 많은 양의 엔화가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 엔화가 고스란히 다시 미국 국채로 유입이 되는 거고요. 그럼 미국의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하게 되는 이런 구조이죠. 현재 미국과 일본의 통화 정책을 유심히 보면 유기적으로 각자 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는 장기금리가 천천히 하락하길 원할 거예요. 장기금리가 급락하거나 급등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꺾이면서 천천히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겁니다. FOMC 때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면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장기금리가 급락하는 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국의 장기금리가 피크를 찍었다고 시장이 인지하는 순간 장기 채권의 수요가 몰리면서 장기금리는 급락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장기금리가 급락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국채 1위 보유국인 일본이 시장에 미국채를 던져줍니다. 자연스레 미국 장기금리는 상승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일본은 서로 공조를 통해서 국채 금리를 조절해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YCC 상한선까지 상승을 하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고 시장이 풀린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주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를 조절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부터 일본의 엔화 강세와 장기 금리가 천천히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이 예상대로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한다면 두 국가의 장기 금리는 폭등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던지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YCC 상향 조정은 미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1등 고객인 일본이 국채를 예전에 비해 적게 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의 수급 문제 해결은 더욱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기존에 미국 국채를 투자했거나 해외 주식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각하고 일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미예요. 미국채와 해외 주식들은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하락이 동반될 것이고 채권 가격 하락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험한 것이 있죠. 금리가 낮은 엔화로 자금을 조달받아서 금리가 높은 외국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금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도 줄어들겠죠. 그럼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요. 나중에 엔캐리 트레이드 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은 이익보다는 손해만 보고 일본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번 주에 올려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FOMC보다 더 중요한 일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중요한지 이유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천천히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일본의 금리는 천천히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시점이 일본 증시로 많은 자본이 이동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본 관련 ETF나 일본 증시를 지켜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담고 있는 일본 5대 종합상사도 있을 거고요. 방금 많은 자본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갈 투자자들이 현재 일본과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어떤 섹터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치되는지 자본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띄는 섹시한 종목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일본의 통화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언제 돌아설 것인지 지켜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